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은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조계종 현안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논의하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들 나와주셨습니다. 뭐 특별하게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우리가 앞으로 다룰 주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오늘로는 요새 좌우, 진보, 보수를 따질 것 없이 모든 언론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통적 언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SNS,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1인 미디어를 제외하고 전통적 방식의 언론은 다 죽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기레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이제 기레기에서 정말 부끄럽게도 기레기에서 한 발짝도 더 갔어요. 기덕이, 기레기, 기자하고 구더기를 합성한 말입니다. 기대기. 기대기, 기덕이. 아, 기덕이.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언론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생겨난 이후에 언론사 종사자 기자들이 이런 욕을 먹는 건 아마 처음입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존경받는 언론인 리영희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아, 예. 예, 리영희 선생님이 강조한 것은 기자나 언론인은 이 국익이라는 게 이게 행동 준칙이 돼서는 안 된다. 국익, 민족주의 이게 준칙이 돼서는 안 되고 기자는 오로지 진실이 우선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인데 제가 뉴스타파의 지하에 홀 이름을 그래서 리영희 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리영희 선생님 같은 그런 언론인은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타파는 그럼 어떻게 운영을? 99.99% 후원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불교 언론도 자생적으로 크려면 뉴스타파처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제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불교닷컴을 살려야 됩니다.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네. 후원 자막 좀 넣어주시죠. 닷컴 힘든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닷컴. 저희가 지금 아까 제가 1,500일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1,697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곧 1,700일이 돼가는 안 들어오죠? 광고가 아예 지금 없는 거잖아요. 거의 전무하다고 불교계 보시면 광고가. 됩니다. 예, 불교계 뭐 사찰이나 스님들이 주시는 광고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미국의 수정헌법 1조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한 조항에 들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전제하지 않는 언론의 자유는 없다. 예. 그러니까 언론 자유를 얘기하려면은 사상의 자유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미국의 수정헌법 1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런 표현이 없네요. 그 민주주의의 가치의 핵심이 바로 표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이 기대기들이 소속된 회사, 저는 언론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회사, 기대기들이 소속된 회사가 언론 자유를 얘기하려면 그건 자기네들의 언론사의 자유만 얘기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 그렇죠. 예.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예요. 그런데 그건 방송의 자유죠. 언론 출판의 자유일 수 있고.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이죠. 기본권이죠. 그렇죠. 예. 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언론사는 아니고. 언론사? 다 언론사네. 불교 언론 대표. 저만 국민으로 이렇게 하는 개인. 그런 거 보면은 그 종교 집단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신앙님 위원님 말씀대로 종교의 자유를 종교의 사상, 교리의 어떤 그리고 종교를 선택할 자유로 보지 않고 종교 단체, 자기들의 어떤 방임이나 방조를 종단의 자유. 그거를 이제 그렇죠. 자유로 종단의 판단하는 자유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뭐 행동하는 것들이 개인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네.
예, 종단의 자유. 예. 그 종단의 자유에는 그 신도들로 하여금 종교를 자기 종단을 비판할 자유를 억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조계종이. 그렇죠? 종단의 자유를 위해서. 국민 개개인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자유를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종단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교 다큰도 마찬가지고 요새 포커스도 좀 보니까 제가 잠깐 며칠 전에 들어갔더니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대표님도 좀 아프시고. 뭐 들리는 얘기에는 네. 불교 포커스 대표께서 그쵸. 건강이 안 좋아서 그동안 포커스하고 닷컴은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정론직필 굉장히 옳은 길을 걸었는데 아무튼 닷컴은 열심히 뭐 건강하시죠? 이제 대표님 건강하게 잘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네. 또 그렇지만 그 코로나 아니라도 어려울 때는 버티는 게 미덕이에요. 예, 버텨야 돼요. 버티는 게 장땡입니다. 버텨야 돼요. 자, 그 앞으로도 계속 이게 그 언론과 관련된 이런 뭐 조계종단의 언론 뭐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말 많았었지 않습니까? 뭐 PD 수첩 뭐 이야기하면서 뭐 MBC 이야기하고 어쨌든 조계종단을 공격하는 모든 대한민국 언론은 사회에 대해서는 조계종단은 굉장히 공격성을 띄워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경호 이사장님이나 김영국 소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요. 도대체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의 불교 조계종단과 그 조계종단하고 이게 조계종단을 뜯어먹고 사는 이게 한몸과 같은 이 언론도 그렇고 지금 조계종단의 스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지르는 온갖 그런 바람차고 더러운 행위들을 부처님께서 내려와서 보시면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걸 불교의 어떤 뭐 경전의 관점에서 딱 경전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말씀을 옮겨놓은 거니까 그 부처님 이런 거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 안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불법 방송이니까 자, 부처님의 생각은 없으신 걸로 아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예. 그렇게 하셨어요,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이 실제 이제 대중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 법문을 하시러 이제 법상에 올라가셨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저녁에 지금처럼. 예. 예. 저녁에 오후 5시에 이제 모여서 대중들이 쫙 모여 앉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예. 그 밤이 돼도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그 새벽이 돼도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제 처음에는 뭔가 말씀을 하시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받아줄 준비도 하고 있는데. 예. 기다리다가 끝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뭐 점점 이제 웅성웅성하고 왜 그러시냐 해갖고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이 무리 가운데 오늘 무리 가운데 아주 못된 놈이 앉아있다. 부정부패한 놈이 앉아있다. 맞아, 뭐 아까 얘기한 기레기, 뭐 기덕이 그런 놈들이겠죠. 나는 그런 자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법문을 하게 되면은 그 자는 당장 머리가 7조각으로 갈라져서 그 자리에서 죽을 거다. 근데 내가 자비가 많아서 차마 내가 뭘 법문을 못하겠다 하니까 그 부처님 제자들이 딱 이야기를 듣고 그 한 놈을 찝어서 내쳐버린 거예요. 내쳐버리고 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이 방송의 그 주제가 불법 방송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자승 스님에 대한 헌정 방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 불교의 모든 온갖 적폐의 온상 주범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또 잠깐 있냐면은 몇몇 나쁜 사람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내가 출가할 때 도를 깨치고자 출가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승려로서 뭔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자기 자각과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매 꿈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인 힘이 딸려가지고 이 적폐 세력들을 때려잡을 힘이 없으니까 그들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고 내지는 어떤 그 불교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너무 지금 그런 분들까지 도매 싸잡아서 욕하자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네. 확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상적인 승단, 이상적인 불교 공동체를 우리 항상 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계율도 잘 지키고 서로 자비롭고 사회에도 좋은 일 하고. 그런데 아까 부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조차도 이상적인 승단을 건설하는데 실패했어요. 예. 경전, 율장, 사분율 보면 구석구석에 뭐 육군 비구를 비롯해서 속색이고 말 안 듣고 지들끼리 서로 싸움한 그런 제자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니까 계율이 하나씩 만들어진 게 250개 계율이 만들어진 거죠. 자연스럽게 늘어났겠네요. 부처님이 좀 더 오래 사셨으면 계율 더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상적인 승단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이지 결코 현실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면은 그건 사실은 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우리 김경호 이사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반대편 한 게 참 잘했다. 저는 악질이거든요. 이분 선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주의 시각으로 대지만 보는 거고 이사장님은 부처의 눈으로 부처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들이 조계종이나 조계종의 스님들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적들이 많죠. 근데 그럴 때마다 조계종이 항상 내세우는 게 이제 불교 폄훼, 해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따지고 보면 외부 세력 결탁. 언론들이 대부분 비판하는 거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지 불교를 비판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판하거나 종단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종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면 비판하는 거고 종단의 구성원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는 게 그동안 언론들이 해온 거고 또 해야 할 역할인데 늘상 조계종에서는 이게 불교 폄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이거는 맞지 않다. 아니 그러니까 불교 언론들 닷컴이나 포커스를 제외하고는 불교 무오류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조계종 무오류로. 네. 조계종 뭘 해도 잘못한 게 없다. 이번에 나눔의 집 사건 보도하는 내용도 보면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아닙니까? 그렇죠. 조계종과 무관하다. 그렇죠. 조계종과 무관한데 대한불교 조계종 복지재단이죠. 그렇죠. 공식 명칭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나눔의 집 사회복지 이렇게 되어 모임 있죠. 나눔의 집이죠. 나눔의 집만 해도 그렇게 이렇게 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눔의 집의 그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11인 가운데 8명이 조계종 승려를 가지고 계신 네네. 정관에는 또 3위는 사회이사지만 그리고 과거에 만들어질 때도 불교 쪽 불교 인권위원회인가요? 거기서 네. 만들어졌고 그러면 법인도 조계종이고 거기 구성하고 있는 임원들 대다수의 이사분들이 조계종 승려분들이시고 그렇죠. 과거에 조계종의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신 분들이고 현직 총무원장이 거기 계시고 네. 도대체 조계종과는 조계종에 무관한가? 조계종 무관하죠 그러면 그런가요? 불교와 무관한가? 조계종과 무관할 수는 있습니다. 나눔의 집 현 이사진의 그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조계종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조계종에 제일 센 사람들이 거기 다 관련돼 있거든요. 언론이요. 예. 그 다음에 총무원의 1번, 그 다음에 종립대학교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싹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조계종에 아까 서 기자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종단 행위 일부의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디 그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 생각과 다르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생각을 왜 하느냐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다른 조계종단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도들이 조계종은 왜 이런 식으로 가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는 거 아니에요. 감히 조계종단을. 감히 스님에 대한. 응?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언론은 일단 동조하는 거죠. 모양새가. 그렇죠. 일부 이렇게 닷컴 뭐 동조하거나 입을 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쳐주죠. 실드를 쳐주죠. 조계종단을 위해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런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부처님 말씀에 일수사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 하나인데 이 물을 바라보는 네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공기 속에 살듯이 물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냥 물이죠. 목마를 때 마셔야 되고, 아귀는 이 물을 갖다가 피와 고름으로 본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갖다 보고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 그 존재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 얘기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종단에 잘 나가시는 모 스님하고 무슨 어떤 토론 자리가 있었어요. 토론회 자리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한국 불교 조계종은 태평성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신박한 견해죠. 어떻게 태평성대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허구한 날 조계사 앞에서 저 강목 들고 짱돌 들고 휘발유통 들고 와가지고 불 지른다 그러고 그러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떼거지로 잡혀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그런 건 없지 않느냐? 얼마나 종단이 잠잠해지고 태평성대가 됐느냐? 그래서 그 시절에 그렇게 그 양반은 이제 이른바 기득권 옆에서 잘 나가시는 떨어지는 떡국물이라도 잘 드셔서 태평성대라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조계종은 백주 대낮에 적광 스님이 끌려가서 집단 린치를 당하고 그것도 종단의 공식 사법기구인 호법부에 끌려가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종회위원으로 있던 명진 스님이 갑자기 제적당하고 말 안 듣는다고 자기한테 불편한 소리 한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상황을 갖다가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청인인가 보다 하늘나라에서 사는 사람인가 보다 태평성대라고 바라보니까 나는 악인가 보다 이것이 피와 고름으로 가득한 고통의 세상으로 보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일한 사안과 동일한 그 공간을 동일한 시대를 같이 살아나가면서도 자신의 처한 입장으로서만 굉장히 왜곡되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 제가 보는 견해가 100% 옳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진실을 제가 보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한 채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니들이 해정하고 회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그것도 또 하나의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모임을 방송을 이어가야 될 텐데 네. 좀 주제를 어떤 걸 좀 잡아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어쨌든 자승자박이 우리 이제 공식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방송, 부처님 불자를 쓰고 법법자를 써서 불법 방송입니다. 그리고 불교닷컴의 자승자박 이렇게 이름을 저희들 방송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승원장 스님 많은 비리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한국 조계종의 종단의 좀 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무슨 이야기를 좀 다뤄봐야 될 건데 요새는 어떤 일들이 좀 있습니까, 서기장님? 최근에 가장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알려진 것은 이제 나눔의 집 그렇죠. 관련 사건이 역시 나눔의 집은 우리가 네. 이야기에 빼놓을 수가 없죠, 당분간은. 그리고 조계종에서 제적이 된 분인데 명진 스님. 명진 스님.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아주 근거 있는 자료들이 나오고 또 그 자료를 통해서 이제 명진 스님께서 조계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한 사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또
있을까요? 뭐 작은 노조 관련 문제를 그건 얘기할 수 소규모 있겠죠. 노조. 예, 감로소 생수 아, 달력 비리 고발건과 그다음에 노조에 대한 부당 징계와 해고였다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당 징계, 그러니까 그 지금 조계종 노조가 배임으로 고발했던 것이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났었죠, 최근에.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계종 노조권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조계종단이 탄압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들. 그 안에는 이제 해고. 현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 징계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직 판결이 난 건가요? 복직 판결 난 거는 이제 노조원이기는 한데 노동조합 활동하고는 상관없이 종단 내에 이제 내규를 통해 가지고 하위 5%에 해당하는 인사평가 하위 5%에 해당하는 직원을 해고했다가 무효 판결이 서울 진호위를 통해서 나오면서 조계종이 내부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직원은 별도의 소송 없이 복직하게 되는 그 일이 얘기 있었습니다. 재밌겠네요. 천천히 달아보면. 맨 처음에 조계종의 이제 종무원들이 노조를 만들었잖아요. 네. 노조 만들자마자 징계해가지고 해고했잖아요. 네, 네. 그걸 제가 주변에 뭐라고 했냐면은, 야, 저거 적금 든 거다, 저거. 이건 무조건 이게 징계 해고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저거는 뭐 2년을 끌든 3년을 끌든 5년을 끌든 대부분의 확정 판결이 딱 그게 징계가 무효라는 게 나올 건데 그러면 좀 버티기만 하면은 5년치 적금을 받는 거다 저게. 그러니까 예. 이자율도요. 그 공탁 안 하면 20%예요. 네, 셉니다. 예, 20%대요. 예, 제가 다니던 회사에 제가 23년을 다녔는데 퇴직금을 찔끔찔끔 받았어요. 1,000만 원, 500만 원, 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한 2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디어오늘 아니고 말고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노조원들이 집단적으로 그 이자 지급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자만 4,200만 원 받았어요. 이자만요? 예. 좀 전에 얘기하신 거는 이제 노동조합 부당 해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재판까지 갔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1심에서 해고된 2명 원직 다 복직하도록 근데 했고요. 제가 이제 그 대목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이 불법 방송을 이제 보고 듣는 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상을 평생 살면서 어떤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하는 사업장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징계 안 받고 안 잘리고 하면 좋은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AI고 막 로봇이 나와가지고 코로나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힘든데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조계종의 종무원 노조를 만들었잖아요. 징계가 무효로 이제 나왔잖아요. 네. 할 때 추가로 소송을 위자료 청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그거는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이 자료도 판결에 있는 것 같은데. 위자료는 노동조합에 대한 위자료가 있고요. 노조원 개인에 대한 위자료가 그 청구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그 판례를 만드는데 제가 좀 자랑 같지만 기여를 했거든요. 우리 법 체계가 이 노동법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헌법과 법률 체계가 영미법을 따른 것도 있고 이제 대륙법을 따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노동자의 권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대륙법, 독일의 법을 안 따랐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해고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예를 들어서 해고를 한 다음에 해고와 징계를 한 다음에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해고는 안 하고 월급을 줘요. 월급 주고 일을 안 시키면 우리나라는 거의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월급 주니까. 근데 독일은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노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성취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독일은 그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당 징계를 하거나 해고를 하면 반드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독일 사람들은 해요. 우리나라는 그 판례가 없었는데 그 판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 징계를 했어요. 예. 일은 안 시키면서 월급은 주면서 국장석이라고 하는 데다가 다 인사발령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시켜요. 일하지 말라는 거죠. 국장석이니까. 그럼 월급 줘요. 그래서 부당 징계 무효 확인 소송할 때 부당 징계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독일법 따른 거죠.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예요. 이제는 부당 징계 당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세요. 조계종 노조에서 꼭 참고를 아, 그럼요. 해야겠네요. 예. 왜냐면 판례가 있어요. 대부분의 확진되면 판례가 있어요. 예. 예, 노조권은 이제 그렇게 이제 부당 노동 행위에 따른 징계와 관련된 소송 1년의 이제 사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계종 노조가 조계종단의 승려 노후 복지를 위해서 시작한 감노수 사업과 관련해서 불필요하게 종단으로 들어오면 더 종단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금원이 특정한 사람한테 간다라는 어떤 걸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수수료가 가도록 한 게 이제 자승원장의 지시에 의한 거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을 확인을 하죠. 그러면서 시작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감노수 생수 비리 의혹에 대한 사건들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잠깐만요. 그 공자님도 정명 빠른 용어를 쓴다고 했어요. 그게 비리가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돈 빼돌린 거잖아요. 근데 그 비리라고 해요. 불법. 우리 불법 방송이잖아요. 일단 감노수와 관련된 사건들은 지금 현재 이제 자승 원장을 노조가 고발했고 고발한 것이 이제 고검까지는 증거 불충분 불기소 결정이 났고요. 지금 대검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조계종 노조를 비롯해서 이제 불교 시민사회 156명이 그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주식회사 정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모 성형외과 원장을 고발하는 사건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죠. 근데 그 김모 원장이라는 분이 자승하고 뭐 관계가 되죠? 뭐 보도 다 됐어요. 아니 김현수 원장이고요. 네. 자승 원장이 그 있는 그 은정 장학재단 거기에 이사로 6년간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모르신대요, 자승 스님. 아, 그럼 그 이상의 관계는 없나요? 특이한 게 김현수 원장이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이사로 재직을 했고 자승 총무원장의 동생인 이호식 씨가 주식회사 정에 또 이사로 등재돼 있는 한동안 등재돼 있었죠. 예, 그래서 조계종 노조에서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종단에서는 조계종 노조가 자승 원장을 아주 근거 없이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판결을 했죠.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아, 이건 뭐 명상이네요. 상당히 많이 나죠. 예, 재밌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기 생수 주식회사 정의 김현수와 그 다음에 자승원장과의 관계, 김현수의 어머니 또 아버지도 다 관련돼 있죠 지금. 네, 주식회사 정의. 그렇죠. 예.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성형외과 원장으로 더 유명하죠. 근데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다라고 성형외과 협회에서 또 이야기했어요. 예, 그렇죠. 아, 그러면 성형외과 전문이 아니 그러면 의사 자기를 의사 자격증은 있는데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 아니다. 의사이긴 한데 같은데 전문의 자격은 없다. 예,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은 모르겠어. 아무튼 뭐 이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뭐 닷컴에서 계속 취재를 해왔으니까. 예, 뭐 뉴스타파도 지금 계속 대표님이 김현수 굉장히 원장의 잘하시죠. 불법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한번 사건들을 모셔서. 취재하고 있어요. 네, 모셔서 자세히 좀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만 대표님 나오시면 네, 재밌을 그렇게 것 하셔야 될 같아요. 것 같습니다. 생수사. 자, 명진 스님은 어차피 여기 김영수 소장님 계시니까 뭐 그 당사자 잘 제- 몰라요. 그 어디였죠? 거기 기자회견 장소 갔다고 하던데 10년 전에 10년 거기서 전에 기자회견 안 하시고 된다고 또 혹시? 다시 10년 그 장본 얘기시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새 그래서 명진 스님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명진 스님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있죠. 손해배상 청구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죠? 예,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숫자 제출. 예, 소장 제출했고요. 내용이 조계종단과 국가를 상대로 조계 종단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죠. 10억 원. 네. 예. 민사상. 예. 그런데 손해배상. 재밌는 거는요. 그 국가 그 10억 청구를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그거는 액수는 네. 나중에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아니, 일단 해놓는 거죠. 할때 그거 산정할 때뭐 보문사 주지 스님 몇 년간 더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 이렇게 나온 뭐 그런 금액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임기를 못 마치고 나오셨으니까 네, 근데 거기서부터 그렇게 계산을 해야 맞겠죠. 아주 세세하게 따진 건 아니고요. 아, 이게 그렇죠. 그 액수는 더 상징성이 상징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예. 있고. 그리고 소송하는 과정에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마 스님께서 요즘 어려우셔서 인지대가 없어서 많이 아마 받으셨으면 10억으로 좋겠습니다. 제한하신 게 아닌가. 정말 많이 받으셨으니까 그것도 작은 거의 요소, 10억을 다 받으시는 뭐래도 9억 9,900 정도까지만 받으시죠. 작은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국가를 상대했잖아요, 그죠? 국가와 조계종단을 상대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조계종단은 현재 총무장, 네. 예? 스님이 이제 그 책임자가 되는 거고, 국가는 누가 됐냐면은 법무부 장관. 장관. 예. 추미애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대표예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재밌어요. 그렇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은 전부 그 네. 법무부 소무과에서 다 하는 그렇습니다. 거라서 네. 그건 제가 한번 또 좀 한번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저를 쳐다보죠? 국가를 상대로 아니 뭐 아니 근데 10억 받으시면 뭐 이제 혹시나 이제 떡고물에 다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 우리 명진 스님 국정원 저 국가하고 조계종 농담이고요. 상대 이제 선배 소송 거신 거는 국정원과 관련해서 뭐 추가로 뭐 나온 게 있어서 지금 명진 스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 이제 네. 그동안에 이제 명진 스님이 톨게이트를 이제 자동차 승용차를 몰고 톨게이트를 통과한다든가 그러면은 그게 실시간으로 국정원에서 사찰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개인 사찰 명진 스님 본인은 당신은 그걸 다 느끼고 있었던 거죠. 사생활 침해네요. 그렇죠. 사생활 침해 정도가 아니죠. 국가가 사생활 침해한 거예요. 국가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국가기관이 개인을 사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뭐 본인도 사찰하면 안 되지만 개인을 사찰했다면 일반 시민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징후를 너무나 명진스님이 많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국정원에서 갖고 있는 사찰 내용을 공개해라.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시민단체 하나 만들어졌는데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 내놔라 내놔라 내 파일. 이름 재밌죠? 내놔라 내 파일. 내 사찰한 내 파일을 내놔라.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 거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일단 명진 스님하고 한겨레 시사 만평을 그리던 박재동 합의하고 네. 지금 한혜종 교수죠. 네. 그 다음에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정의평화 구현 전국사재단의 주임 신부를 맡고 계시는 김인국 신부하고 이분들이 1차적으로 국정원을 상대로 내 정보를 내놔라, 내 파일을 내놔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럼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인국 신부의 요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명진 스님하고 박재동 화백하고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요청은 사법 법원에서 받아들였어요. 공개해라. 공개해라. 그래서 명진 스님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국정원이 할 수 없이 자기네들이 직접 사찰한 내용, 자기네들의 문서 양식 그대로 중에서 자기네들 지우고 싶은 건 다 지우고 재판부에다가 이게 사찰한 기록입니다. 극히 일부를 사법부에다가 이제 재판부에다 내니까 그 재판부를 통해서 명진 스님이 그 자료의 일부를 극히 일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광노현 교육감하고 박재동 합의원 지금 2심에 가 있는데 7월 3일 날 오후 2시에 2심 판결이 나와요. 1심에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1961년도에 박정희 육군소장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미국의 CIA를 본따가지고 중앙정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만들 때부터 이제 이런 사찰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앙정보부 나중에 이제 오흥 때는 국가안전기획부, 예? 그러니까 안기부라고 이럽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정보원이잖아요. 이 61년 설립 이후에 국정원의 내부 사찰 문건이든 뭐든 국정원의 문건이 일반 시민한테 공개된 것 처음이에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만약에 국가정보기관에 의해서 스님이 사찰당했다. 그러면 불교계 뭐 좀 민주화 와 관련된 단체들은 다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과거에 보면은 과거예요? 지관총무원장 시절에 경찰이 국가 권력이 총무원장 스님의 바로 차량을 당시에 검색했다 그래가지고 범불교 대회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명진 스님 당시에 조계종 승려, 그것도 소위 아주 큰 강남 봉은사의 주지였는데 국정원이 조계종 대형 사찰의 주지 스님을 사찰했다? 그러면 조계종이 들고 일어났어야 될 만한 일이죠, 사실. 그죠, 사실은. 근데 왜 안 들고 일어나냐? 결국은 그 사찰에 자승 원장이 관련돼 있다. 재밌어. 요게 좀 핵심 아닌가? 자승자박이에요. 결론은 자승자박이야.